예. 2024년 8월 20일 음력으로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요즘이 하도 더워가지고 제가 저 골장 치유실로 지금 현재 진출했습니다. 에어컨이 여기 이제 방에만 이제 틀면 아주 시원하죠. 자, 그래서 올여름에도 어쨌든 공부를 꾸준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한국무명학술원을 운영해 가면서 여러 많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 가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원래 이런 학술 단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에 학술 단체를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토착 외국 세력과 뉴라이터 기타 이런 친일세력 내지 친일 부역 세력 그다음에 이렇게 정복으로 매도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분단 국가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처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사 편수에 에서 가르쳤던 그 공부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모두 다 일제 식민 잔재가 안에 코드로 이렇게 암호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삼국 유사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출판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손때가 묻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장수왕 427년에 우리가 평양으로 전투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백제 계류왕 때 468년도에 조선반도 중서부에 들어왔다는 점, 또 가야죠. 지금 이제 부울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한의 소국에 속한다. 고로 변한은 생산자 계급에 들어간다. 왜 가야가 변한이라고 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백제도 변한인데요. 변한은 생산자 계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육국도 변한의 소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국은 고구려는 마하는 한 50개 소국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변한과 진한은 한 12개의 이제 소국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 시간에 527년도에 바로 법흥왕 이차돈의 순교와 동시에 진흥왕 때 가야 정부를 통해서 창녕 순수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야가 망하는 시기가 562년도인데 이때 신라에 있었던 샤먼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변한 소국에 있었던
가야 육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세력인 일본의 최고의 명문 그 가게인 그 하타시가 바로 교토의 자리를 잡아서 이후에 교토 천년을 경주 천년, 신라 천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타시가 교토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가 경주하고 교토하고는 분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들 세력이 교토의 자리 잡아가지고 천년의 사문 제국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내전을 통해서 우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그 여파로 다시 일본을 정벌하고 명나라를 정벌 하고자 했던 이 사문 세력들이 이후에 이수신 장군과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퇴폐하게 됐는데요. 사문 세력들이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200년을 거쳐서 1868년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바로 관서지방에 있었던 하국 관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황제를 모셔오고 바로 중앙집권화를 걸어서 제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일본이 한때 영광을 누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주변 나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착취했던 사문 제국이 가지는 기본적인 이 문명을 전달해주고 행랑인으로서 문명을 전달해주고 환웅으로서 당군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광명이세 홍익인간 제세유와 보살사상을 저버리고 오늘날의 일본이 이렇게 뭐냐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사문 제국의 종주국으로서 우리는 다시 사문 제국을 부활하고 황금지팡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뿌리 정신이라는 것은 이게 사문 정신이구나. 남방에서 무제국이 있고 북방에서는 사문 제국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북방의 환웅 당군을 이어가는 이 사상이 바로 사문 사상이구나. 사문 제국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문 제국을 부활해서 다시 현재의 우리가 시대에 맞는 민주공화정으로서 국민주권제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말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이러한 우리의 민주주의 공화정을 이루어서 국민주권주의로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세워서 우리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패 공정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사회계획을 우리가 작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261번째 강의로서 네 번째 강의인 왜 우리는 사문 제국의 황금지팡이를 해소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세계는 이미 이 무당주의로 복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서구에서는 바로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바로 서구 유럽 사회가 이끌어왔던 계몽주의적이고 합리주의고 이성적이며 경험주의적 철학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슈빙 굴러가 이야기했던 서구 사회의 몰락, 그 다음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서구 철학과 사상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무당주의다. 이것을 우리가 박용 선생님께서는 바로 관통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무당주의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당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 샤먼 제국의 부활이 바로 무당주의를, 샤먼주의를, 무제국을 우리가 다시 복권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 지팡이를 다시 돌려받고 앞으로 샤먼주의로서, 무당주의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쇼팽굴러나 니체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몰락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자, 그동안에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에서 나온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대전,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구 신학과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을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이런 철학자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동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1995년에서 1291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사개혁과 그 다음에 농노 사이의 경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있었던 교회 세력들이 서로 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 200년간의 8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이 정치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 여기서는 종교를 내세운 아주 잔인하고 인간의 착한 본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정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의 흥망이라든지 이슬람의 확장이라든지 서유럽 문명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는 100년이 넘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게 BC 264년에서 BC 146년 사이에 약 100년 동안의 포에니 전쟁, 이 포에니 전쟁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샤먼 제국이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그 휴머니즘, 헬레니즘 세력과의 충돌에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샤먼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샤먼 제국의 잔존 구기득권 세력과 새롭게 발흥하고 있는 헬레니즘 세력과의 이 갈등 문제가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BC 264년에서 146년에 걸친 이 100년에 넘는 이 포에니 전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AD 527년에 바로
불교 세력이 샤먼 세력을 우리가 그 몰락시키는 527년 2차 도내 순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법화왕 때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이 로마와 그 다음에 우리 쪽의 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는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이란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문제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다른 주변국을 침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이 그 로마의 경제를 흔들게 되었고, 이것을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가 흥망하고 이슬람이 확장이 되고 서유럽 문명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게르만이 이동돼서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망함과 동시에 서유럽 문화, 이슬람 문화, 동유럽 문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로마 제국은 농민과 기사의 수탈 과정에서 교회가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 결과는 농민이 교회와 권력 집단을 먹여 살리게 되는 입장이 되어서 이 과정에서 기사의 불만을 이 교도와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유럽에서는, 이 지중해 문명에서는 이 샤머니 몰락이 오게 되었는데, 그리스 로마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중해 문명에서 샤먼 세력이 몰락한 것은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BC 264년에서 146년까지인데, 로마 제국의 확대는 제국과 함께 농산물 폭동을 가져왔고, 이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패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샤먼 세력의 다신교가 유일신으로 변하는 시점이고,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기독교가 등장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는 다신교의 샤먼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이후에 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470년까지 이어갔다는 것이죠. 이후에 서유럽은 프랑크 왕국으로 바꾸고요, 동유럽은 비잔틴 왕국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470년 이후에 1453년 동안에 약 1000년 동안에 이 비잔틴 제국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유지한 이유는 바로 로마 제국주의와 다르게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지방자치성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술과 건축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고, 이 비잔틴 제국의 뿌리는 BC 4세기에서 1453년까지 약 15세기까지 대황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비잔틴 제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476년 이후에 1453년까지 이 비잔틴 제국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 황금문의 학술인으로서의 학문적 소양이 더 넓혀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